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우리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 저 어제 좀 방송에서 얘기하신 건가요? 김포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도 좀 챙겨달라. 제 SNS에 썼어요. 아, 네, 제가 어제 이제 신문 기사를 쭉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신문 기사를 오후에 좀 뒤져보다가 네. 갑자기 김포 얘기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따져보다가 동의하기 어려워서 제가 제 개인 SNS 계정에 좀 글을 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뭐 이 메가 서울 이런 프로젝트 국민의힘에서는 좀 아마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또 서울에 계셔서 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안으로 편입하는데 김포시에 어떤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보면 사실 그런 뚜렷한 실익은 없어 보여요. 첫 번째로.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경기도 그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서울이지만 서울로서 받아야 되는 차별은 다 받고 서울로서 누려야 되는 이득은 하나도 못 얻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있는 도봉구라든지 그 뭐 이준석 대표가 있는 노원이나 도봉, 중랑, 뭐 광진, 강북 지역 이런 이쪽 서울 외곽 지역들은 사실 경기도랑 인접 지역들인데 경기도 쪽으로 도로를 다 내주고 지하철도 연장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그 출퇴근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니까 각종 인프라 유치나 이런 데 있어도 항상 후순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울도 차별받고 홀대받는데 새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실익은 무엇이냐. 김포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나는 서울 시민이다. 라는 정체성 확립 말고는 제 생각에 뚜렷한 정책적 이득은 없어 보이지만은 네. 이걸 이제 내놓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좀 설익은 것이 아니냐. 아하. 서울에 있는 밥부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서울부터 하는 저는 것 이제 같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총선 전략이라고 또 분석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괜찮은 전략인가요? 김재섭 위원장 나빠요. 왜요? 제가 경기도 일산에 1997년부터 살고 있는데 일산도 서울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 다 꿈이 서울이네, 서울 시민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다 서울. 근데 서울 시민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일산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 생활 권역도 그렇고 집값도 비싸서 네. 참 서울 시민 되는 게 꿈인데 네. 이주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되면은 김포 되면 우리 고양시도 이제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저도 희망을 성남시인데 갖게 돼. 성남시도 해줍니까? 해. 거기 뭐 지금 91만 명이지만 찍으면 다 해주는 분위기. 네, 주민들이 원하면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 핫한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서울도 그렇고 서울 주변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을까 말까? 근데 저 생각하면은 그냥 뭐 서울 시민 되는 거 뭐 일산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해요. 민주당은 좀 반대하거나 좀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정쩡한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지금 이걸 이슈를 던진 게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시기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서 봐 이거 반대하는 게 맞아 찬성하는 게 맞아 내가 반대하면은 내가 총선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렇게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고민의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이 끌어들인 것은 총선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가 있죠. 유효하다. 근데 이거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총선 말씀드려요. 승부수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 이 얘기부터 벌써 나옵니다. 영남 중진 험지 이쪽으로 출마하기 위한 전진 카드 배치. 아니냐. 김기현 대표부터 나가야지 본인이 질렀는데. 전진 배치. 그러니까 같이 답을 좀 해주십시오. 수도권 험지, 뭐 서울 네. 험지 출마하니까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통 크게 어제 제가 경북 문경이 지역구인 분하고 토론했는데 문경도 좀 서울로 만들어줘라. 문경을요?
네, 그런 얘기도 너무 해요. 멀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희화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100% 이것은 수도권 위기론 때문에 나온 수도권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내년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니까 정치 선거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든 정책 선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 안에 사실은 저는 이명박 정부 부자 되세요 시즌 2 그러니까 국민을 살찐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일단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값이 오른다. 서울 되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런. 그렇지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길도 너무 멀고 되지도 않고 이렇게 딱 보면 국민들도 견적이 나와요.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그러니까 김포에 뭐 장기동이라든가 뭐 이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벌써부터 그 커뮤니티 카페 있잖아요. 네. 비판론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을 했던 김두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 개편을 할 때는 이것은 100년 50년 최소한 향후 뭐 이런 계획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선거 앞두고 툭 그리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재밌는 것은 김포 시의원들이 있어요 민주당 네. 김포 시의원들은 난리예요 반대하고 그런데 제가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 2명 있잖아요 네.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답도 없어요. 그분들이 고민이 곤란한 그분들이 좀 고민인 것 포인트가 같아요. 이거예요. 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고민인데 시의원들은 난리가 났고 김포 시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은 반대하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안 돼서. 김재섭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네. 김재섭 위원장님이나 장윤성 기자님의 저 반대 논리 저런 얘기를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했을 때 예. 당시 한나라당에서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대선의 핫 이슈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방지 이런 큰 명분을 갖고 추진을 하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이거 반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청난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이거 반대하면은 충청표가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찬성하면은 수도권 표가 날아갈 거. 기억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기억납니다. 뭐냐면 이거 이전하면 서울 집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도권 분들 이거 위기감을 막 고조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한 논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런 네. 거죠. 그때는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철학적 가치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금 보면 인구의 절반이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2천만이. 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특히 지금 보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떤 지역에 대안이 있냐. 지금 전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도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지역은 상당히 심각하고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아이들과 얼마 전에 EBS 나온 교육 다큐멘터리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그냥 노상 가잖아요. 네. 근데 저기 창녕인가 하는 지역이요?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터디 카페가 뭐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격차가 심각해지는데 정부 여당이면 전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철학적 기반이나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균형 발전 논리 그런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자 원하는 분들 손 드세요. 싹 다 서울 만들어줄게요. 자 우리 서울 시민 됩시다. 근데 서울 시민이 되면 내 삶의 질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김포만 하더라도 이게 초입 있어요. 고촌. 거기는 고촌읍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물론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려면 부모가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사를 짓고 학교가 지정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고촌 같은 데는 그런 뭐 서울로 편입되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집값도 더 오르고. 근데 저 뒤로 갈수록 강화에 가까운 뭐
뭐 양촌, 네. 월곶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곶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읍면 단위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서울로 편입이 된들 말들 어차피 우리는 농사짓고 사는 거고 아하, 예. 왜 우리가 서울 시민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민들의 이와 요구는 하나도 반영도 안 하고 툭 흔들고 그냥 일단 수도권 판만 흔들어 보겠다.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재희 위원장님, 그리고 네. 지금 얘기가 지금 김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다 고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적 통합보다는 갈등으로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에서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내놓은 전략이라고 하니까 후속적으로 내는 혹시 메시지들이 내용을 있겠죠. 알지는 못했던 저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뭐 물론 저는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시는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 서울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 2등 서울, 3등 서울, 4등 서울, 5등 서울 방식으로 서울의 열합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지역 그 개발을 했었지 네. 어떤 지역이나 도시의 특성들을 개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개발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이미 과밀화되어 있고 사람이 많고 아파트 많으니까 개발하지 마. 다른 데다 좀 더 개발하고 돈 많이 써. 이런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개발할 때는. 역설적으로 서울이 수도권 중에서 빌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 네,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문재인 박원순 그 집권 시절에 눌려놨던 재개발 재건축 억압 정책 때문이기도 한데 뭐 여하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그동안 엉들려왔던 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반대 작용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런 거 긁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나아가서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어떤 것을 필요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긁어줘야 되지. 네. 갑자기 서울 일부를 편입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서울에 계시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거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 서울의 저는 되게 민주당. 저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도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멱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입장에 왜 그러냐면 네. 서울이 기본적으로 그 국가재정이랑 이 국가재정 부담에 있어 서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그렇겠죠.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니까. 근데 거기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각 구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25개 구에다가. 그럼 여기서 김포가 편입됐을 때 26개구 내지는 뭐 하남 해가지고 한 30개구 정도가 됐을 때 지방세 분배에 있어서 공유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기존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예산을 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더 받는 지역구도 있겠지만은. 그렇겠죠. 그럼 이거 논의해서 따져봐야 되고 안 된다고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이거 방관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대다수도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거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요 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고 하면 저는 격차 해소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김재섭 위원장의 주된 맥락은 뭐냐면 강남북 격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은 도시개발이 잘 되고 교육이 집중돼 있고 지금 아이들이 SRT 타고 대치동에 학원 다닌다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근데 이런 정도의 이제 교통, 뭐 교육, 모든 인프라, 그다음에 집값도 뭐 강북하고 강남하고도 격차가 심각하잖아요. 네.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로 진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격차를 줄이려면. 그다음에 강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강남으로 가려면 또 어떤 희망이 생기겠지. 저는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는데 이 격차 해소는 해소가 안 된다. 예. 제일 심각한 게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서울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행정 수도가 있고 경제 수도가 있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요. 뭐 워싱턴에 살든 다른 도시에 살든 큰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지방 대학이야. 뭐 서울에 살고 있어 아니야. 거기에 따라서 임금 격차도 상당히 네.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판을 흔들고 자 부동산 집값 가지고 니네끼리 한번 싸워보세요. 저는 이거를 국민들의 수준을 살찐 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논쟁을 부추기면 갈등이 자기들끼리 싸울 거고 판은 교란될 거고 그러면 뭐 부과되는 정치적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지연말단적인 판단 속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건데 이게 되게 후지다. 이런 거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예, 말씀 주세요, 장 소장님. 네. 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라고 예, 말씀을 쉽지 드리고 않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 됐을 때 들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 해소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지 격차가 축소되고 국가의 재정 투입이라든지 복지를 통해서 격차 이거 축소되지 않아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격차 해소 문제를 갖고 이 부분을 접근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북유럽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세금 엄청 많이 걷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과 거기랑 따질 방향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월급의 60% 그럼 세금 내시겠어요? 아니 그런 방식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사회적 알겠습니다. 합의나 논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편입 말씀드리면 얘기 그러니까 이게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는 계속 논쟁을 네. 할 거고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방선거 때 김포공항 이전 했다가 뭐야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은 야 집권여당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고 추진 의지가 있느냐 그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의원 입법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슈를 던진 거는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라 볼 수 좀 있죠. 전에 저희가 성일종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슈 선정을 했다. 그 부분에서는 선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인요한 혁신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슈 나오고 기사 나오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인요한 혁신이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자, 뭐 대사면 얘기도 있지만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남의 험지 출마론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진들은 약간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우리 안 간다. 무소속으로 나가버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에 있는 분들 나올 수 있을지. 뭐 우리 장선 기자님 아니 그러니까 뭐 대놓고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의총장에서. 그리고 어제 보니까 권영진 대구시장도 아니 왜 서울 수도권만 선거가 어렵냐. 대구도 어렵다.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무슨 소리냐. 부산도 어렵다. 부산도 어렵다. 쉬운 네. 잠깐만요. 김지수 위원장님. 김지수 위원장님. 분 다 나오고 힘들죠. 예. 정치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들. 예. 거의 공천 받기가 어려운 거죠. 선거가 어려운 게. 다 뭐 이해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가 참으세요. 대충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남 중진들은 중진들대로 선거 어렵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의미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툭툭 던지고 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치고 빠지잖아요. 네. 농담이었거든요. 뭐 이제 이런 식의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오보다 뭐 이러고. 뭐 오보라 그러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의 일관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분 관종 아니야? 아. 네, 주목받으려고 얘기는 계속 이렇게 터트리는데 네. 그게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인요한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경고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주의하지 예. 말라고 혁신위원장을 아셨는데 왜 주의하라 그래요? 그 얘기를 또 해요. 네. 혁신위원장이 관종이 돼야지. 아니 그 얘기 그렇죠. 듣고 주목받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 혁신위원장의 말을 듣고 불편하면 그냥 자세를 고쳐 앉으셔야지. 그거를 혁신위원장을 탓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도 그 자세를 불편한 고쳐. 얘기하라고 혁신위원장 그럼요. 그 의혹절 끝에 맞아요. 만든 거잖아요. 그거 말 불편하다고 찍어 누를 거면 김은경 혁신위가 뭐가 달라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떴다 하더라도 적어도 혁신위원장으로 됐으면 저는 말을 존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인요한 위원장 책임지는 자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러놓으면 책임은 지도부가 지는 거예요. 질러 놓고 당연하죠. 이제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기현 근데- 대표가 화가 제일 많이 났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나도 받을 건 받아야죠. 그 화가 나는 걸 각오하고 혁신위원장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영남 그 중진 출마론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안 아, 했으면 왜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 예. 종로로 나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 모양이 제가 봐도 안 좋았었던 게 뭐냐면 미리 가서 내가
아유 뭐 미래통합당 꼭 승리해서 종로에서 승리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래 다 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비례대표 가냐 강남 가냐 종로 가냐 그렇게 재다가 결국 종로 가서 처참하게 패했거든요. 근데 유권자들은 마지못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수도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미리 와서 털을 닦거나 아니면 충분한 그 이해를 구하고 내지는 거기에 충분한 선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뭔가 중진들 마지못해서 나오는 느낌 들면 그 마지못해서 들고 나오는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찍고 싶어도 안 찍게 돼요. 안 나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서 무슨 수도권 나오는 거를 훈장처럼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남에서 싸우시라. 영남 분들이 수도권 정서 모르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영남 정서 모릅니다. 저희도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경쟁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남에 계신 스타들 과연 서울이나 수도권 와서 이길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전국구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한해 있는 스타고 네. 지지층에 있는 스타지 그분들이 외연약장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저도 들고 도봉구가 나는 스타. 도봉구에서는 우리 저도 김재섭 위원장님 김재섭 위원장이 최고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인터뷰 어제도 하고 오늘도 계속 하고 하던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용산에 어떤 뜻과 의지가 반영된 저러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저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당황하고 불쾌한다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당내 갈등으로 크게 번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짚어야 될 포인트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영남권 다 바꾸고 싶어 바꿔야 돼.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시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과연 바꾼 다음에 누구를 채워넣을 것이냐. 그게 핵심이죠. 정말 그게 핵심이네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능력 있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정말 그래 그 사람이면 뭐 여기 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낼 거냐 아니면은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분들 대통령실 참모 뭐 장차관들 이 중에서 그냥 낙하산으로 쭉 보낼 것이냐. 어떤 건지는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낙하산으로 보내버리면 충진 의원들 어제 얘기했듯이 뭐야 내가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는데 결국 나 공천도 안 줘? 나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나 무소속 출마할 거야. 뭐 안에서 주거나 밖에서 주거나 마찬가지지.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열. 그치. 그러면 총선 패. 그래서 자, 그 부분이네요. 친명이 난- 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난장판 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뇨한 위원장의 역할은 예. 미스터 닥터 크린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일단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 다 험지 출마시켜서 자리 싹 비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도권에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들 또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그럼 두 가지를 싹 다 청소를 해놓고 그럼 청소하면 거기 뭘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가구를 어떻게 채울 거냐. 이제 여기부터는 자기 권한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뇨한 위원장 정리만 얘기가 하고 예, 정리만 채우는 하고 사람은 자기는 따로. 빠지고 예. 청소하고 빠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은 당 지도부하고 용산이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윤 네. 뭐 쭉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지금 조만간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실명도 거론되고 뭐 이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거론됐던 비서관들이 싹 다 이제 뭐 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사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면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처에 무소속 출마하거나 뭐 네. 이런 방식으로 되면 그러면 뭐 이준석 대표 말대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야, 그 지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뭐 여기에 지금 그 민주당 TK 지역에서는 예. 이제 뭐 이렇게 김현건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TK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안동으로 있어요. 나가라. 안동으로 나가라. 예.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란이 있죠. 거기다 민주당까지 만약에 뭐 그런 결정을 할지 말지는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혹여 만약에 온다면 뭐 대구 경북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열의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최경환 그렇죠. 전 의원 그리고 우병우 지금 전 맞아요. 민정수석 이분들은 지금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높아요. 현역들보다 높게 엄청 나온다는 얘기 높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과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요. 또 무소속 무슨 연대 같은 거 만들게 예. 되면 옛날 김영삼 정권 때 김종필 예. 자민요. 총재가 팽당해가지고
우리가 뭐 핫바시냐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민련이 대구에서 대구랑 아주 충청도에서 의미 있는 상당한 성적을 의석수 냈었어요. 얻었잖아요. 네. 그렇게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기 관리를 상당히 정밀하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인요한 김포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인요한 혁신이의 이 영남 중진 출마론이 이렇게까지 이제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 저 한번 들어볼까요? 그 TK 민심 네.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막 그냥 다 영남 차출론 해가지고 TK, BK 다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TK의 성남 민심을 잘 달래는 게 저는 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TK에서 우리 국정 평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나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서서 뭐 자민련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면 호남의 제3 뭐 세력 내지는 호남의 무소속 연대가 대거 당선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이 굉장히 많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총선에서도 무소속이 당선되거나 2016년에 국민의당이 대거 당선됐던 사례들 생각해 보면 그렇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을 때 민주당계 제3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TK도 국민의힘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TK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그 국민의힘 계열의 뭐 무소속이라든지 제3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TK마저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국민의힘 계열의 제3 신당 내지는 무소속의 대거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남 차출론 문제가 아니라 일단 TK의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을 먼저 잠재우고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소장님. 감정적인 선동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 뭔 말이냐면은 양김이 문제야. 예.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정말 똘똘 묻혀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아. 한전사장 누가 됐어? 김동철 아.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하던 사람 그런 사람 시켰고 지금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 지금 통찰을 얻는 사람 누구야? 김한길 위원장 아니야? 이거 뭐야? 우리는 뭐야? 이런 식의 얘기를 당했어요. 우리 이용당한 거 아니야? 우리 배신당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막 이상한 사람들 낙하산으로 보내버려가지고 네. 그쪽 뭐 예전의 분들 그다음에 이준석 계열 이준석 계열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또 난립할 수가 있겠네요. 무소속 이렇게 나가면요 예. 정말 TK 선거 완전 난장판 될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민주당이 만약에 좀 마음 먹고 들어온다면 뭐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못 잡아넣냐. 여기서 그거는 이재명 대표.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 하나 못 품냐. 여기서 가는 이준석 이준석이죠.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실제로 동네 지역위원장들 얘기 들어보면 그 태극기 오래 다녔던 그 아주 뭐 옛날에 뭐 민정당 때부터 나는 뭐 저 보수 정당에 하신 노인들 있잖아요. 근데 50대 민정당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민정당 때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한나라당 민정당. 정도로 예, 할까? 한나라- 많이 계세요. 저희 아직도 지역에도 있어요? 민정당 민정당? 당직하셨던 아니, 분들도 예, 막 그러니까-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탐사 녹취 파일 나온 걸 보면서 아니 정말 우리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우리 더 싫어하는 거 맞냐? 우리 당 아. 뽀개로 들어온 거 맞냐? 그럼 이 사람이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거냐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김재수 위원장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화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용병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기 때문에 지금 당 내부에 상당히 심각한 균열과 교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꾸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다른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선거 전략은 안 통하는데 내부부터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가라고 얘기했는데 가 하나 못 품나 그 가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요, 대구 내가 사투리- 마흔 됐는데 아직도 어린애 취급한다고 지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화를 냈는데 그 아주 좋은 의미에서 네. 그 아주 친근한 호칭으로 아. 대구 사투리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내일 사면을 건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내일 그러면 최고에서 논의가 될 건데 우리 김재석 씨도 네.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든 말든 뭐 하든 말든 일단 해야죠. 제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예. 인요한 위원장이 사면이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징계 취소 뭐 해제 뭐 이런 그렇죠. 게 예, 되는데요. 뭐 철회 예. 이렇게 가야 철회, 되는 것 예. 같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옳았다 그렇다 판단이 좀 있고,
지금 와서 뭐 사면 내지는 철회라고 한다는 것은 그 징계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가령 뭐 감옥에 갔다. 네. 국가에서 다 보상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서 나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냥 자 이제 그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오세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지도부가 만약에 철회 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징계가 철회해야 되는 이유 내지는 부당했다는 이유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메시지가 나와야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납득할 만한 메시지가 대표. 있어요? 논리가 있냐고요. 아니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그러니까 사과라도 해야죠. 그러면. 아니 근데 이뇨한 사과를 위원장은 하겠어? 이런 거더라고요. 일종 이불론이에요. 그냥 덮어. 아하. 그만 얘기하자. 그만해라. 그만. 우리 더 이상 그런 얘기 그만해요. 그만하기로 해. 그냥 이불처럼 다 덮고 그냥 넘어가자. 뭐 말과 말이 많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왜 덮어?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과 대로 받고. 네, 분명한 사과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벌하고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지금까지 그만 싸우고 네. 덮어라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안 넘어갈 것 같고. 사과하고 논문 공천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과든 아니 사면하든 말든 뭔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까? 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럼 예. 뭐 별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사면을 하더라도 김재원 전 의원은 빼고 사면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김재원은 드려요. 지금 제일 엊그제 제일 최고위원직 수혜자인 것 같은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뭐 출마하고 싶어서 예. 지금 한창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뇨한 위원장이 첫 일정을 광주 가서 또 무릎 꿇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김재원 의원은 왜 그때 징계받았어요. 그 5.18 발언 정신 때문에. 헌법 전문 예.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막 이랬잖아요. 행보가 메시지와 행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불로 덮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거다.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도부 험지 출마론에 대비하셔서 빠르게 사퇴를 하신 것도 아닌가. 그렇구나. 지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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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그러면 험지 안 나가도 그래서 되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그렇게 네.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또 시정 연설이나 다른 또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킹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김재섭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0월 마지막 날이죠. 11월 1일부터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건전 재정을 수차례 강조를 하면서 또 예산안 협조 좀 당부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R&D 예산 등 좀 불만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선생님 얘기부터 어디 들어볼까요? 장현상 기자님 비판하시라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은 네.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우리가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메시지와 뭐 행태, 뭐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의아했다라고 의아했다는 두 가지 거는- 포인트예요. 두 가지 포인트. 의아했다고요? 대통령이 좀 바뀌려고 그러는구나. 이재명 당대표랑 3번이나 손악수하고 네. 또 눈빛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모습. 또 민주당 의원들 다 뭐 찾아가서 뭐 외면도 했지만 그냥 악수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 또 야당의 협치를 구하는 그런 제스처와 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의아하고 어허. 그것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도 의아스러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작년부터.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좀 이상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장 기자님 네. 뭐 시정 연설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고 말 나온 김에 들어가면서도 이재명 대표랑 악수를 하고 나오면서도 마지막에 악수를 하고 근데- 이게 협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자세히 보셨어야 되는데 아. 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 차례 봤는데 예.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야당 쪽부터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한데 야당이 노루각수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떨떠름한 표정하고 어떤 분은 막 등 막 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러면서 그 가운데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또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무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 쭉 가서 연설하고 끝나고 이제 나올 때도 또 저기 여당
여당은 다 일제히 기립해가지고 박수치고 악수하고 쭉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 본회의장 앞에 문이 있거든요. 네. 그 앞에 이재명 대표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그 끝이기도 하니까. 그 야당 대표 자리입니다. 네, 거기가. 예. 그러니까 거기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서 국회를 향해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처럼 오인됐는데 그건 아니었고 예. 이재명 대표 계속 서 있고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다가 갑자기 두 걸음인가 세 걸음 다시 돌아서서 아 그래도 악수는 해야 될 것 같아라는 느낌적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간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네. 그리고 눈빛 교환이 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눈빛 예. 교환을 했냐 답이 없었어요. 답 없죠. 그걸 해도 했다 할 수 없고 안 해도 안 했다 아니 할 수 근데 없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예. 쭉 보니까 약간 빗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훌륭한 그리고 기자들한테 공개된 게 딱 3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3분 안에 뭐 특별하게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단하고 오찬했거든요. 이제 오찬하면서 어떤 상임위원장이 아이 뭐 술 마시면 여야 뭐 차이도 없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 그러면 뭐 다음에 저 뭐야 뭐 술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대통령이 네. 화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사실은 첨예한 갈등 소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입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방송법, 노조법, 그다음에 뭐 뭡니까? 하여튼 뭐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듣기만 했어요. 답은 하지 않고. 답은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내용을 놓고 서로 토론하거나 뭐 합의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은 갖췄으나 내용은 아직 멀었다. 아니 그래도 네, 장 소장님. 지금처럼 원수처럼 지냈는데 악수를 일부러 찾아가서 3번이나 한 거는 대통령이 인식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바뀌었다.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그거를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는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예. 야당 대표 만나든지 원내대표 만나든지 뭐 상임위원장 만나든지 해라. 예산안 협조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첫걸음이 띄어진 거. 그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이념과 공산 전체주의 발언이 안 나온 것은 너무 잘 됐다. 민주당 탓도 안 했잖아요. 네. 뭐 시정 연설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근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 혹여나했는데 없어서 다행이에요. 예, 김준수 저도 위원장님.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한 거를 폄하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막 거기 뭐 진정성 얘기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 이게 우리가 정치에서 진정성 얘기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전부 궁예가 돼야 돼요. 아,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법으로 봐야 되죠. 관심법으로 봐야 네.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정치는 결국에는 행보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액션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뭐 원수처럼 느껴졌던 그리고 원수처럼 바라봤던 그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셨던 그 관계에서 적어도 손을 내밀고 양자가 약수를 했다라는 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그냥 바로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는 안 되죠. 어색한 사이 어사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어사끼리는 원래 악수부터 하고 네. 눈빛 교환도 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처음부터 막 거창한 얘기하는 거 이재명 대표도 어색해서 못 할 거예요. 아. 그 상임위원장 그 간담회 또 오찬까지 거기서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양평 고속도로 얘기도 네, 했고 맞아요. 홍범도 네, 장군 얘기 맞아요. 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학폭 자녀 학폭 아마 대통령이 아마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아마 좀 쓴소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은 하진 않았던 것 같긴 네.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했겠죠. 그러니까 네. 야당은 작정하고 들어가서 판이 열렸으니 쟁점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다 결심하고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즉답하기 또 어렵죠. 특히 양평고속도로 같은 답하기가, 경우에는 상당히 예. 애매한 거고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근데 홍범도 장군 문제만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이 결심하면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념을 강조하고 막 그 보수 안에서도 비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역사 논쟁을 왜 하냐, 뭐 뉴라이트 사과는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보수 안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뭐 어제 시정 연설에서는 건전 재정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뭐 민생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우리 김재규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유 너무
다행인 얘기죠. 근데 네. 그리고 이제 긴축 재정 가지고 네. 비판들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그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방만한 재정 여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하, 당연히 예.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 내지는 재정 건전 이런 얘기들은 당위이자 의무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기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풀 때 풀어야 되는 거고 무작정 긴축을 하게 됐을 때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사회적 약자 계층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디서 완급 조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 문제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긴축 재정의 기조 자체를 바꾸거나 이렇지 않은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R&D 지금, 예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빠졌어요. 우선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50조 9천억 그러니까 51조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싹 다 덜 거쳤거든요. 근데 이거 세목별로 살펴보면 너무 긴데 그 여하튼 얘기를 시정연설 때 대통령이 왜 하냐고.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걸 왜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초동적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시정연설에서 그걸 왜 아니, 얘기하냐고요. 얘기할 수도 있죠. 얘기도 필요한 거죠. 이런 현실 그러면 상황에 대통령이 대해서. 자 국세가 지금 덜 거쳤습니다. 50조가 덜 거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라고요. 아니 현실 시정연설에서 인식은 예산안 설명하는데 아니 현실 인식은 필요한 거죠. 이런 네.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빠졌다는 것이고 인식하고 있겠죠. 설마. 아니 그러니까 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현실 기자님 인식이 말씀 듣고, 빠졌다는 장 소장님 것이고 말씀 듣도록 또 하나는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건전재정이 아니에요. 건전재정이 아닌데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 지출이 2.8%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총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2.2%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정부 살림하고 국가 살림 가정 살림하고 국가 살림을 비교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재정을 풀어서 국가 살림을 근데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긴축 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 그리고 건전 재정 주장하면서 공무원 업무 추진비라든가 특활비라든가 홍보 예산 같은 것은 증액된 부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안 맞다는 언밸런스 거죠. 그렇죠. 밸런스가 이제 안 이런 맞다는 밸런스가 거죠. 맞지 않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아픔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 가서 별도로 추모하셨잖아요.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으면 최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도 말씀. 전 장윤성 기자님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예. 저도 했던 말들인데 그걸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들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기간에 하면 되지 저희가 뭐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서 시정연설은 하지를 않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자세가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자세히 문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적해 그걸 다 맞춰서 시정연설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연설은 어쨌든 정부가 네. 제출한 거를 설명하는 그러니까요. 자리지. 아니 네. 정부가 제출하는 설명 그러니까 그 기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정부 운영을 할 터이니 국회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네. 자화자찬하는 알겠습니다.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근데 거기서 어제의 자기 시정 비판을 해요? 연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제 시정 부분들이 있었으면 연설의 좋겠다. 기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냥 자화자찬이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잘했고 문제 없으니까 이 예산대로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건데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 감흥도 감동이 없었던 아니, 것은 그건 동의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통령이 덧붙여서 자기 예산안을 세수 얘기를 부족에 하는데 대해 아니 그러니까 세수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트리플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그 문제에 했으면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아무런 거죠? 얘기가 없다는 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과 그 얘기를- 상황 인식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얘기는 야당이 비판을 하고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서 조정을 하면 돼요. 그게 국회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 당신은 왜 자아 비판 안 했어?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저는 같은데. 아니, 그런 그건 얘기를 동의하기 해요. 어려워요. 아니 자아 대통령이 비판이 그거 아니라 이제 짧게라도 말을 하고 해라 이러는 게 장윤선 기자님 아니 이거는 설명이시고. 대통령한테 알겠습니다. 뭐 이게 내가 좀- 자아 비판을 하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상황 인식
방식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 야당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스스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장 기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자, 뒤에 이제 그 상황 인식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오늘 토크킹도 끝났어요? 이 지점에서 벌써? 마무리를 좀 왜요? 해야 아, 될 더해요. 재밌는데. 질문할 게 또 많았었는데 자, 아, 시정연설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김재섭 위원장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